기억이라고요? 뭐가 있었는지 잘 생각이 안 나네요. 하지만 제가 일부러 딸을 해칠 리가 없다는 것만은 믿어주세요. 법정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떠다니는 먼지 한 톨까지 심판의 냉기를 머금은 듯했다.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나는 마치 공개 처형을 당하는 미치광이가 된 기분이었다. 맞은편, 한때 내 남편이었던 남자, 차도준이 연민과 냉소가 뒤섞인 눈으로 나를 보고 있었다. 구제불능의 환자를 대하는 듯한 눈빛이었다. 그의 옆에선 칼날처럼 날카로운 눈빛의 변호사는 또렷한 억양으로 나를 치욕의 기둥에 못 박고 있었다. 한지아 씨, 설명해 보시죠. 왜 당신의 딸, 고작 7살인 차수민 양의 팔에 이렇게 선명한 멍 자국이 있는 겁니까? 이게 올해 4월 16일, 한지아 씨가 소위 감정적으로 불안정했던 그날 생긴 상처, 맞습니까? 사진이 확대되어 법정 스크린에 떠올랐다. 시퍼런 멍 자국이 독사처럼 수민이의 하얀 팔을 휘감고 있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날이 기억나던가? 머릿속이 짙은 안개에 휩싸인 숲처럼 혼돈스러웠다. 머리는 깨질 듯 아팠고 속이 메스꺼렸다. 익숙한 증상이었다. 발작이 시작되기 전에 전조. 기억이 안 납니다. 목소리가 사포처럼 까끌까끌했다. 저는 아마 일부러 그런 게 아닐 겁니다. 일부러가 아니다. 변호사의 입꼬리가 경멸하듯 비틀렸다. 그럼 이 영상은 어떻습니까? 한지아 씨, 이것도 일부러가 아니었나요? 스크린에 우리 집 거실이 나타났다. 경기도 일산의 그 넓은 전세 아파트, 가구 하나하나 내 손으로 직접 고른 너무나도 익숙한 공간이었다. 영상 속에 나는 머리를 산발한 채 흉측한 몰골로 우리에 갇힌 짐승처럼 보였다. 나는 소파 쿠션을 집어들고 히스테릭하게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알아들을 수 없는 괴성을 질러댔다. 화면 밖에서는 수민이의 겁에 질린 울음소리와 차도준의 부드럽고 차분한 위로가 들려왔다. 수민아, 무서워하지 마. 엄마는 그냥 아픈 거야. 아빠가 있잖아. 나는 영상 속의 내 모습을 보았다. 끔찍할 정도로 낯설었다. 저게 나라고? 내가 정말 저렇게 변할 수 있단 말인가? 그날 아마 김장 문제로 시어머니와 다퉜던 것 같다. 내가 사온 배추가 신선하지 않아서 김치 맛을 망쳐 집안 망신을 시킬 거라고 쏘아붙이셨다. 내가 몇 마디 대꾸했던 것 같고, 그리고 기억이 끊겼다. 정신을 차렸을 때 나는 침실 침대에 누워 있었고 차도준이 침대맡에 앉아 물 한 잔과 하얀 알약 하나를 들고 있었다. 지아야, 또 흥분했었어. 그는 깊은 피로와 체념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한숨을 쉬었다. 내가 일찍 돌아와서 다행이야. 자, 이 약 먹고 한숨 푹 자고 나면 괜찮아질 거야. 나는 그를 믿었다. 언제나 그를 믿어왔다. 그는 국내 최고의 정신과 의사 중 한 명이었고 그의 병원은 광화문에서 가장 비싼 땅에 자리 잡고 있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진료를 받기 위해 줄을 섰다. 그는 내게 심각한 산후 우울증이 있으며 감정 기복과 기억 상실을 동반한다고 했다. 그는 나를 사랑하기에 내가 미친 사람처럼 그를 괴롭혀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나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약을 직접 조제해 줄 거라고 했다. 나는 그에게 감사했고 의지했으며 심지어 내가 그에게 주는 고통 때문에 깊은 죄책감까지 느꼈다. 이제 그 모든 증거들은 나를 완전히 파멸시키기 위한 그의 무기가 되었다. 그는 이혼을 원했고 내가 빈손으로 쫓겨나길 바랐으며 나의 유일한 희망인 딸 수민이의 양육권까지 빼앗으려 했다. 한지아 씨, 더 변론할 내용이 있습니까? 변호사의 목소리가 최후 심판의 종소리처럼 울렸다. 무슨 변론을 할 수 있을까? 내 기억조차 믿을 수 없는데? 나는 절망적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방청석은 기자들, 옛 이웃들, 그리고 시댁 식구들로 가득 차 있었다. 내 시어머니, 사람들 앞에서는 나를 현명한 며느리라 칭찬하고 뒤에서는 나를 하녀처럼 부려먹던 그 여자는 지금 손수건으로 있지도 않은 눈물을 닦아내고 있었다. 몸을 가늘게 떨며 비통에 잠긴 듯 보였다. 하지만 나는 보았다. 그녀가 손수건 틈으로 내게 던지는 눈빛에 가득한 악의와 승리감을.
심지어 옆자리 친척에게 속삭이는 소리까지 들리는 듯 했다. 내 말이 맞았지. 저런 여자는 시한폭탄이야. 우리 도준이가 정말 너무 불쌍해.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언젠가 시어머니와 도준이 서재에서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엿들었던 기억이 떠올랐다. 시어머니가 말했다. 양육권만 가져오면 쟤는 폐쇄병동에 보내버리자. 그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잡이야. 안 그러면 우리 집안 망신만 시킬 거야. 그때 도준은 뭐라고 대답했던가? 그는 말했다. 엄마, 걱정 마세요. 모든 게 제 계획대로 되고 있으니까요. 그랬구나. 이게 바로 그의 계획이었구나. 완벽한 감옥. 그는 사랑과 치료를 명분으로 내 손으로 나를 미치광이로 만들었고 내가 미쳤다는 증거를 이용해 나를 완전히 매장시키려 한 것이다. 판사가 나를 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약간의 동정이 서려 있었지만 그보다는 사무적인 엄격함이 더 컸다. 피고, 원고 측이 제기한 모든 혐의를 인정합니까? 입술이 파르르 떨려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인정하라고? 내가 내 딸을 학대했다는 걸? 내가 목숨 걸고 낳아 손 안에 넣으면 녹을까 불면 날아갈까 애지중지 키운 내 보물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증거는 저렇게 버젓이 놓여 있고 나 자신조차 반박할 수가 없었다. 내 세상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눈앞이 캄캄했다. 나는 끝났다. 내 인생은 완전히 끝나버렸다.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황당한 운명을 받아들이기 위해 눈을 감으려던 바로 그 순간 벼락처럼 정적을 가르는 낭낭하고 앳된 목소리가 들려왔다. 판사 아저씨, 뭐 좀 보여드려도 될까요? 나는 번쩍 눈을 뜨고 목소리가 들려온 곳을 보았다. 수민이었다. 내 딸 방청석 뒤편에서 법원 직원의 보호 아래 조용히 앉아있던 그 작은 아이가 지금 용감하게 일어서서 한 손을 높이 들고 있었다. 다른 한 손에는 곰돌이 푸 모양의 녹음펜이 꽉 쥐어져 있었다. 아이의 영어 회화 연습을 위해 내가 생일 선물로 사준 것이었다. 차도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연민과 비통으로 가득 찼던 성인군자의 가면 위로 균열이 일었다. 그는 즉시 입을 열어 막으려 했다. 재판장님, 아이가 뭘 몰라서 말하게 하시오. 판사가 위엄있게 그의 말을 끊고 온화한 눈빛으로 내 딸을 향했다. 어린이, 판사 아저씨에게 뭘 보여주고 싶어요. 수민이는 직원의 부축을 받으며 증인석으로 걸어 나왔다. 작은 얼굴은 긴장으로 하얗게 질려 있었지만 눈빛만은 이상할 정도로 단호했다. 아이는 그 곰돌이 푸펜을 서기에게 건네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엄마는 모르는 거예요? 이걸 큰 화면에 연결해주세요. 법정 안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 귀여운 만화 캐릭터 펜에 쏠렸다. 차도준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고 무릎 위에 놓인 그의 손은 자기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고 있었다.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불길한 예감이 숨을 멎게 했다.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화면이 심하게 흔들렸다. 촬영 각도가 낮은 것이 마치 문틈으로 몰래 찍은 듯 했다. 카메라는 우리 집 주방을 향하고 있었다. 차도준의 등이 보였다. 그는 카메라를 등진 채 유리컵에 우유를 따르고 있었다. 내가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마시는 따뜻한 우유였다. 그러더니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갈색 약병을 꺼내 익숙하게 뚜껑을 열고 무색의 액체 몇 방울을 우유에 떨어뜨렸다. 그리고는 숟가락으로 가볍게 저어 완전히 녹였다. 바로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는 블루투스 이어폰을 끼고 전화를 받았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녹음펜의 성능이 놀라울 정도로 좋아 그의 모든 말이 법정 전체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자기야. 응, 방금 굿나잇 우유 타줬어. 걱정 마. 거의 다 됐어? 이런 향정신성 약물에 심리적 암시까지 더하면 걘 자기가 진짜 미친년인 줄 완벽하게 믿게 될 거야. 그때가 되면 재산 분할, 애 양육권, 전부 다 우리 거지. 크크, 멍청한 년 자기가 치료받는 줄 알고 아직도 나한테 고마워하잖아. 자기야라는 그 호칭이 독을 바른 비수처럼 심장에 와서 박혔다.
온몸에 피가 순간 얼어붙는 것 같았다. 나는 스크린 속에서 내가 10년간 사랑하고 믿었던 그 남자를 보았다. 주방의 따뜻한 조명 아래 그의 옆모습은 그토록 잘생겨 보였지만 그가 내뱉는 말은 독사의 혀보다도 차가웠다. 방청석에서 경악의 숨소리가 터져나왔다. 내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핏기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이 보였다. 슬픔을 연기하던 손수건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영상은 계속되었다. 화면이 바뀌었다. 이번 촬영 장소는 수민이의 방이었다. 카메라는 여전히 흔들렸고 수민이의 억눌린 작은 흐느낌이 들려왔다. 차도준이 수민이 앞에 쭈그려 앉아 있었다. 나를 대할 때는 언제나 부드럽고 인내심 있던 그 얼굴에 지금은 그늘과 짜증이 가득했다. 그는 손을 뻗어 수민이의 뺨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얼마나 힘을 줬는지 아이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의 목소리는 지옥에서 울려오는 악마의 속삭임처럼 한 글자 한 글자 또렷하게 들려왔다. 차수민, 똑똑히 들어. 내일 법정에서 판사가 물어보면 엄마가 너를 때리고 욕했다고 말하는 거야? 알았어. 엄마가 너를 밀어서 팔이 이렇게 된 거라고. 만약에 한 글자라도 틀리거나 아빠가 가르쳐준 말을 다른 데 가서 하면 내 엄마를 아주 깜깜한 방에 가둬서 영원히 못 나오게 할 거야. 다시는 너 못 만나게. 아빠랑 이 연극만 잘 해내면 저 미친 여자한테서 벗어날 수 있어? 그러면 아빠가 더 예쁘고 착한 새엄마 만들어줄게. 알겠어. 수민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억누르지 못한 울음소리만 새어나왔다. 알겠냐고 물었잖아. 차도준이 짜증스럽게 소리치며 손에 힘을 더 주었다. 알겠어요. 아빠. 수민이의 울음 섞인 희미한 대답이 마치 거대한 망치처럼 법정한 모든 사람의 심장을 내려쳤다. 영상이 끝났다. 스크린이 어두워졌다. 법정 전체가 죽음과 같은 정적에 휩싸였다. 시간이 멈춘 듯 했다. 나는 그 검은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머릿속에서 수십 개의 폭탄이 동시에 터지는 것 같았다. 약물과 거짓말에 가려졌던 기억의 파편들, 내가 병 때문이라고 자책했던 혼란과 고통이 지금껏 없었던 선명함으로 미친 듯이 되살아나고 있었다. 기억났다. 모든 것이 전부 다 기억났다. 4월 16일, 나는 수민이를 때리지 않았다. 아이가 거실에서 뛰어다니다가 넘어져 탁자 모서리에 팔을 부딪혔던 것이다. 나는 아이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고 차도준이 돌아와 나를 방으로 끌고 가 억지로 진정제를 먹였다. 그는 내가 아이가 다친 것 때문에 감정적으로 무너졌으니 진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가 히스테릭하게 쿠션을 집어던지던 그 영상도 그가 건넨 물을 마신 뒤의 일이었다. 그저 마음속에서 이유 모를 초조함과 분노가 치밀어 올라 몸이 전혀 통제되지 않았던 것만 기억난다. 그리고 그는 옆에 서서 냉정하게 휴대폰으로 내가 미쳐 날뛰는 모든 과정을 기록하고 있었다. 그가 직접 타준 굿나잇 우유를 마시고 기괴한 악몽에 시달렸던 수많은 밤들. 다음 날 아침이면 그는 내가 몽유병 증세를 보였다거나 한밤중에 헛소리를 했다고 말했다. 내 병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고? 내 병은 바로 그 인간이었다. 나는 미치광이가 아니었다. 나는 그저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의 손에 의해 지옥으로 밀쳐진 바보였을 뿐이다. 아니야. 이건 사실이 아니야. 조작된 거라고. 저 미친년이 애를 시켜서 꾸민 짓이야. 섬뜩한 비명이 정적을 깼다. 차도준이 미친 짐승처럼 원고석에서 벌떡 일어나 시뻘겋게 충혈된 눈으로 증인석을 향해 돌진했다. 증거물인 녹음펜을 빼앗으려는 듯 했다. 저 사람 막아요. 판사가 노호했다. 2명의 법정 경위가 재빨리 그를 덮쳐 바닥에 쓰러뜨렸다. 그는 미친 듯이 발버둥치며 횡설수설 소리쳤다. 가짜야. 전부 가짜라고. 한지야, 이 독한 년. 감히 애를 이용해서 날 함정에 빠뜨려. 나는 그를 차갑게 바라보았다. 한때 내 심장을 뛰게 했던 그 얼굴이 지금은 증오로 일그러져 흉측하기 짝이 없었다. 깍, 또 다른 비명이 들려왔다. 고개를 돌리자 방금 전까지 슬픈 척 눈물을 훔치던 내 시어머니가 의자에 주저앉아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녀의 값비싼 투피스 스커트 아래로 지린내가 나는 액체가 번져나와 바닥에 치욕스러운 얼룩을 만들고 있었다. 그녀는 공포에 질려 실금해버린 것이다. 주위에서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다. 기자들은 피 냄새를 맡은 상어처럼 이 극적인 장면에 렌즈를 들이댔다. 그리고 한지아는 지옥 같은 절망을 겪은 끝에 바로 이 순간 기나긴 악몽에서 완전히 깨어났다. 안개가 걷히자 남은 것은 슬픔도 고통도 아닌 하늘을 찌를 듯한 차가운 분노였다. 그 분노는 화산의 용암처럼 온몸을 불태웠지만 오히려 머리는 그 어느 때보다 맑고 차갑게 깨어났다. 나는 천천히 피고인석에서 일어섰다. 허리를 꼿꼿이 폈고 턱을 살짝 치켜들었다. 법정 안 모든 사람의 시선이 내게 쏠리는 것이 느껴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눈빛에 동정이나 경멸이 아닌 충격과 경악이 담겨 있었다. 나는 한 걸음 한 걸음 판사 앞으로 걸어 나갔다. 내 하이힐이 바닥을 때리는 소리가 정적에 휩싸인 법정 안에서 마치 전쟁의 북소리처럼 선명하게 울렸다. 나는 법정 경위들에게 짓눌려 헛된 발버둥을 치고 있는 저 남자, 내 전 남편, 내 아이의 아버지, 나를 심연으로 밀어넣은 저 악마를 보았다. 나는 한 글자 한 글자, 크지 않지만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힘을 실어 모든 사람의 귀에 똑똑히 들리도록 말했다. 판사님, 내가 말했다. 저와 제 딸 차수민에 대한 신변보호 명령을 즉시 내려주시길 신청합니다. 또한 나는 깊이 숨을 들이마셔 모든 떨림을 억누르고 강철 같은 의지만을 남겼다. 저는 여기에 반소를 제기합니다. 저는 차도준을 상해 장기간에 걸친 향정신성 약물 불법 투약, 증거 위조, 사기, 그리고 미성년자 협박 및 위증교사 혐의로 고소합니다. 법정 최고형으로 엄벌에 처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 말이 끝나자마자 법정 안팎이 술렁였다. 차도준은 발버둥을 멈추고 믿을 수 없다는 듯 나를 쳐다보았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그래, 차도준. 당신은 아마 상상도 못했겠지? 당신 소나귀에서 놀아나던 약물과 거짓말로 순한 양처럼 길들여졌던 한지아가 이렇게 일어서서 반격할 날이 오리라고는? 당신이 틀렸어. 당신은 나를 산산조각 냈지만 이걸 몰랐겠지. 어떤 것들은 폐허 속에서 다시 태어날 때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된다는 것을. 이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법정에서 공개된 그 영상은 여론을 폭발시킨 핵폭탄처럼 하룻밤 사이에 대한민국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내 변호사가 무언가를 할 필요도 없이 분노한 대중과 피에 굶주린 언론이 이미 차도준을 갈갈이 찢어놓고 있었다. 정신과 권위자의 악마 같은 두 얼굴, 낮은 성자, 밤은 아내에게 독을 타는 남편. 올해 최악의 가정폭력, 엘리트 의사는 어떻게 아내를 미치게 만들었나. 엄마, 아빠랑 연기 안 하면 죽는데. 7살 딸의 피 맺힌 증언, 전국이 경악. 모든 뉴스 헤드라인이 비수가 되어 차도준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던 사회적 지위와 전문적 명성을 정확히 찔렀다. 광화문에 있던 그의 심리 클리닉 홈페이지는 분노한 네티즌들의 공격으로 마비되었고 예약 전화는 불이 났지만 전화를 건 사람들은 환자가 아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붓는 수많은 사람들이었다. 그의 환자들은 환부를 요구했고 그와 협력하던 기관과 대학들도 즉시 그와의 모든 관계를 단절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가 10년에 걸쳐 공들여 쌓아 올린 성인군자의 이미지는 24시간도 채 되지 않아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신패명렬, 그에게 이보다 더 어울리는 말은 없었다. 하지만 나에게는 아직 한참 부족했다. 내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법원이 지정해준 국선 변호인을 교체하고 내게 남은 얼마 안 되는 돈을 털어 서울에서 가장 명망 높은 이혼 및 가사 전문 변호사인 백은영 변호사를 선임한 것이었다. 그녀는 냉철하고 날카로우며 단 한 번도 패소한 적 없는 전적으로 유명했다. 우리는 그녀의 사무실에서 처음 만났다. 그녀는 나를 보며 동정이 아닌 전문가의 시선으로 살폈다. 한지아 씨, 용기에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분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복수에는 상대보다 더 냉철한 머리와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죠. 이제
기억나는 모든 것을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전부 말씀해 주세요. 백 변호사의 도움으로 나는 지난 몇 년간의 생활을 미친 듯이 되짚어보기 시작했다. 내가 무시했던 약물에 흐릿해졌던 기억들이 분노라는 촉매제 아래 조금씩 선명해졌다. 그가 제게 주던 약은 늘 포장 상자 없이 병원에서 가져온 알약 그대로 평범한 유리병에 담겨 있었어요. 내가 백 변호사에게 말했다. 그리고 항상 저만을 위한 특별한 처방이라 시중에서는 구할 수 없다고 했죠. 백 변호사의 눈이 빛났다. 좋아요. 경찰이 이미 법정 영상을 토대로 혈액과 모발 검사를 진행했으니 곧 약물 성분 보고서가 나올 겁니다. 하지만 특별 처방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또 다른 돌파구를 주네요. 역시나 며칠 후 경찰은 차도준의 병원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그가 내게 처방한 불법적인 환각 성분이 포함된 약물 외에도 그의 사무실 컴퓨터 암호화 파일에서 불법 약물 공급업자와의 거래 기록을 찾아냈다. 그는 나에게만 약을 쓴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문직 신분을 이용해 자극을 원하는 부유층 고객들에게 허가받지 않은 정신과 약물을 고가에 판매하고 있었다. 독극물 투약, 상해, 사기. 이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까지. 차도준의 죄목은 한 겹 더 두꺼워졌다. 차도준을 처리하고 다음 목표는 내 전 시어머니였다. 내가 가장 고통스러울 때 손을 내밀기는커녕 아들과 함께 나를 정신병원에 보낼 계획을 꾸미던 그 악독한 여자. 나는 백 변호사에게 말했다. 제 시어머니는 지독하게 탐욕스러운 사람이에요. 제 출신을 무시하면서도 부모님이 제게 남겨주신 강남의 작은 아파트를 탐냈어요. 결혼 전부터 신혼부부는 함께 살아야 한다며 그 아파트를 팔아 도준에게 투자하라고 은근히 압박했죠. 그땐 사랑에 눈이 멀어 정말 그럴 뻔했어요. 나중에 친구 하나가 필사적으로 말리면서 혼전 재산은 꼭 내 손에 쥐고 있어야 한다고 해서 그러지 않았지만요. 그 일로 시어머니는 저를 계속 미워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일이 떠올랐다. 그분은 현금을 유독 좋아해요. 명절이나 집안 경조사 때 받은 축의금을 절대 은행에 넣지 않았어요. 몇 번은 검은 비닐봉지를 들고 셔츠룸 같은 곳에 가는 걸 봤는데 도준이가 그것 때문에 텀마. 그 돈 좀 제대로 된 데다 두세요. 돈 세탁하는 거 너무 티 나잖아요. 그러다 언젠가 큰일 나요라며 싸우는 걸 들었어요. 돈 세탁이요. 백 변호사가 날카롭게 그 단어를 포착했다. 그때는 그저 모자간의 흔한 말다툼인 줄 알았다. 이제 와 생각하니 모든 것이 기이했다. 나는 시어머니가 자주 가던 은행 지점과 그녀가 언급했던 몇몇 투자 상담사의 이름을 백 변호사에게 넘겼다. 백 변호사의 팀은 즉시 조사를 시작했다. 그들은 내 전 시어머니 명의로 해외에 등록된 페이퍼 컴퍼니가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녀의 그 검은 돈은 바로 그 투자 상담사들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소액으로 쪼개져 이 회사로 송금된 후 해외 투자 수익이라는 명목으로 다시 한국으로 들어와 깨끗한 합법 소득으로 둔갑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 사용된 계좌 중 일부 자금의 출처가 차도준의 불법 약물 공급업자 계좌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까지 밝혀냈다. 알고 보니 그들 모자는 한 명은 겉으로 성인군자 의사 행세를 하고 다른 한 명은 뒤에서 더러운 돈 세탁을 하며 함께 죄악으로 가득 찬 가족 사업을 구축하고 있었던 것이다. 증거는 명백했다. 국세청과 금융범죄수사대 사람들이 들이닥쳤을 때 내 전 시어머니는 완전히 무너졌다. 더 이상 우아한 사모님인 척할 수 없게 된 그녀는 조사실에서 모든 책임을 아들에게 떠넘기며 자신은 아들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 아무것도 모른다고 울부짖었다. 하지만 법은 증거로 말한다. 그녀가 직접 서명한 서류들, 직접 처리한 이체 기록들이 그녀를 빼도 박도 못하게 만들었다. 마지막 심판의 날이 빠르게 다가왔다. 나는 방청석에 앉아 수의를 입은 차도준과 그의 어머니가 법정으로 들어서는 것을 보았다. 차도준은 수척해지고 초췌해졌으며 머리는 희끗희끗해져 더 이상 과거의 빈틈없는 엘리트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나를 보자 증오와 분노가 가득한 눈으로 쏘아보았다. 그의 어머니는 싸움에서 진 수탉처럼 고개를 푹 숙인 채 나를 쳐다볼 용기조차 없어 보였다. 판사가 최종 판결을 내렸다.
차도준은 여러 죄명이 병합되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그의 의사 면허는 취소되었고 그가 자랑스러워하던 병원은 몰수되어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으로 사용될 예정이었다. 그의 어머니는 돈 세탁 및 범인은닉 혐의로 징역 5년과 거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어서 우리의 이혼 판결이 내려졌다. 차도준이 혼인 기간 중 심각한 사기 및 상해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우리가 혼인 전에 작성했던 나에게 극도로 불리했던 재산 분할 합의서는 무효가 되었다. 판사는 우리가 함께 살던 일산의 아파트와 차도준 명의의 합법적인 재산 대부분을 그가 내게 입힌 정신적, 신체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로 나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법원은 수민이의 양육권을 유일하고 분쟁의 여지 없이 나에게 판결했다. 판사가 법봉을 내리치는 순간을 들었을 때 나는 상상했던 환희나 통쾌함을 느끼지 못했다. 마음은 거센 폭풍우가 지나간 뒤 맑게 갠 하늘처럼 더없이 평온했다. 내가 이겼다. 누군가의 동정이나 뜬구름 같은 행운 덕분이 아니었다. 나는 내 기억과 관찰, 그리고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도 진실 찾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결심으로 이겼다. 나는 그들이 저지른 죄로 직접 그들을 위한 촘촘한 그물을 짜서 그들이 스스로의 덫에 걸리게 만들었다. 이것이 바로 나 한지아가 나 자신을 위해 싸워 이긴 통쾌한 이혼 반격전이었다. 법원 문을 나서는 순간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져 약간의 현기증이 났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다시 나를 에워쌌고 수많은 마이크가 내 입가로 들이밀어졌다. 한지아 씨, 판결 결과에 만족하십니까? 지금 가장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요? 전 남편을 용서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나는 어떤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다. 그저 수민이의 손을 꽉 잡고 백 변호사와 법원 경위들의 호의 아래 힘겹게 인파를 뚫고 나아갔다. 차에 올라타자 바깥의 모든 소음이 차단되었다. 나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온몸에 힘이 다 빠져나가는 기분이었다. 고개를 돌려 카시트에 앉은 수민이를 보았다. 아이의 작은 얼굴에는 더 이상 이전의 두려움이나 불안이 없었다. 까맣고 하얀 큰 눈이 별처럼 반짝이며 조용히 나를 보고 있었다. 우리는 한참 동안 서로를 마주 보았다. 그러다 아이가 작고 조금은 불확실한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내게 물었다. 엄마, 내가 엄마를 지켜준 거 맞아요. 내 눈물이 그 순간 아무런 예고 없이 터져나왔다. 나는 안전벨트를 풀고 돌아서서 아이의 작은 몸을 꽉 껴안았다. 아이의 목덜미에 얼굴을 묻었다. 그곳에는 나를 안심시키는 아이 특유의 희미한 전내음이 배어 있었다. 뜨거운 눈물이 아이의 옷깃을 적셨고 나는 목 놓아 울었다. 그래, 수민아. 내가 엄마를 지켜줬어. 온 세상이 나를 버리고 나 자신조차 내가 미쳤다고 믿었을 때 너는 나의 작은 기사는 너의 가장 순수한 용기와 사랑으로 나를 위해 진실로 가는 길을 열어주었어. 내 덕분에 나는 혼자 싸우고 있지 않다는 걸 알았어. 응, 수민아, 나는 흐느끼며 아이의 이마에 몇 번이고 입을 맞췄다. 응, 내 보물. 내가 엄마를 지켜줬어. 내가 나의 유일한 영웅이야. 수민이가 작은 팔을 뻗어 내가 예전에 수없이 그랬던 것처럼 서툴게 나를 안으며 등을 토닥여 주었다. 엄마, 울지 마, 아이가 말했다. 이제부터 수민이가 계속 엄마 지켜줄게요. 나는 아이를 안고 소리내어 울었다. 지난 몇 년간 받았던 비인간적인 고통을, 잘못 바쳤던 내 청춘과 믿음을, 그리고 되찾은 새로운 삶을 위해 울었다. 이 소송은 내 모든 심력을 소진시켰지만 나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다. 나는 악몽 같은 기억으로 가득 찬 일산의 아파트를 팔았다. 차도준이 배상금으로 준 모든 자산도 처분했다. 나의 모든 영광과 굴욕을 지켜본 도시, 서울에 남지 않았다. 나는 수민이를 데리고 조용한 바닷가 작은 마을로 이사했다. 우리는 그 돈으로 마당이 있는 작은 집을 샀다. 마당에는 수민이가 좋아하는 꽃을 가득 심고 그네도 하나 놓았다. 나는 더 이상 남편을 우러러보고 시댁 눈치를 살피던 재벌가 며느리 한지아가 아니었다.
나는 그저 수민이의 엄마, 평범한 한 여자였다. 나는 다시 사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수민이를 위해 영양가 있는 아침을 만드는 법을, 주말에 아이를 데리고 바닷가에서 모래성을 쌓는 법을, 아이가 잠들기 전 다정한 동화책을 읽어주는 법을 배웠다. 우리는 함께 마트에 가서 저녁 메뉴로 김치찌개를 먹을지 된장찌개를 먹을지 격렬하게 토론했고, 햇살 가득한 오후에는 마당 잔디밭에 누워 구름을 보았다. 한때는 당연하게 여겼던 이 가장 평범한 일상들이 이제는 내게 가장 소중한 행복이 되었다. 가끔은 한밤중에 악몽을 꾸다 깨기도 한다. 감금당하고 독살당하던 기억들은 여전히 유령처럼 나를 맴돌았다. 하지만 더는 두렵지 않았다. 나는 수민이의 방으로 가 아이의 평온한 잠든 얼굴을 보고 고른 숨소리를 느꼈다. 아이가 바로 나의 빛이었고 모든 어둠을 이겨낼 나의 힘이었다. 어느 날 수민이가 유치원에서 그림 한 장을 가져왔다. 그림에는 손을 잡은 두 사람,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이 집 앞에 서 있었다. 하늘에는 커다랗고 활짝 웃는 해가 걸려 있었다. 아이가 그림을 가리키며 내게 말했다. 엄마, 이거 우리야. 우리 새집. 나는 그 앳된 그림을 보며 또다시 눈시울이 붉어졌다. 나는 무릎을 굽혀 딸과 눈을 맞추고 진심을 다해 말했다. 고마워, 수민아. 엄마를 집으로 데려와 줘서. 그래, 집으로. 거짓도 상처도 없이 오직 사랑과 온기만이 가득한 곳으로. 내 인생의 전반전이 잘 짜인 사기극이자 지옥 같은 악몽이었다면 이제 후반전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내가 직접 각본을 쓴다. 나, 한지아는 더 이상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며느리도 아니다. 나는 그저 나, 생존자, 그리고 한 아이의 엄마. 오늘부터 나와 내 딸을 위해 가장 찬란한 인생을 살아갈 여자다.